요즘은 이제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탄수화물 나쁜지는 별로 몰랐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살찌는 거 생각하면은 살을 찌는 주된 원인은 뭐다? 네, 지방이라는 거 옛날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살찌게 하는 것도 탄수화물이고 또 뭐예요? 지방이다. 결론은 뭐냐면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전부 다 뭐가 돼요? 독이 돼요. 네, 독이 되고 그게 다 살이 돼요. 살.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으면 살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찌는 살은 어때요? 배가 볼록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배가 볼록하면 덕이 많아 보이고 부자스러워 보이고 그죠? 왠지 양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뭐가 됐냐면 대사증후군이라는 저 어마무시한 질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이 많이 먹다 보면 탄수화물 중독이 오거든요. 그 탄수화물 중독의 어떤 결과,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 때문에 생기는 그 결과로서 대사증후군이 오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소비자 초대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좀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료는 우리 아메 본사에서는 자료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하지만 설명 좀 쉽게 해볼 테니까 잘 안 들어봐 주세요. 자, 탄수화물 중독. 자, 이걸 딱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으면 미치겠죠. 딱 보니까 어때요?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죠. 예. 다시 말해서 이건 탄수화물 중에서 정말 나쁜 탄수화물 전부 다 뭐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대부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탕 2단류입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면 대량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하루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느 정도 드세요? 뭘 많이 먹어요? 특히 탄수화물 많이 먹죠. 자, 이 중에 한 퍼센티지 얼마 드실 거예요? 80%. 오, 심각하다. 아이디얼하게는요, 5대 3대 2. 아시겠어요? 아이디얼하게는 탄수화물 5, 그 다음에 지방을 3, 그 다음에 단백질을 2 정도로 먹으면 건강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7대 2대 3으로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 왕창, 그 다음에 지방 2, 단백질 한 1 정도 이런 먹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여러분 왜 먹어요? 사실은 배고파서 쉽게 말해서 에너지 만들려고 먹는 거 맞죠? 근데 에너지 만들려고 먹는 그 대량 영양소가 전부 다 뭐로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잘못하다 보면 다 살로 가고 살이 결국 뭐가 돼요? 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이용 과정인데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 쓰이고 싶죠. 근데 에너지 어디서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아이디얼하게는 이 포도당에 섭취된 포도당이 어디에서 흡수돼 가지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요, 이 남아도는 포도당이요, 간이나 근육에 가서 뭐로 바뀐지 아세요? 글리코겐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마라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어마무시한 탄수화물 먹는 거 아세요? 5단위의 탄수화물을 막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막 먹으면 전부 다 뭐가 될 것 같아요? 다 살됩니다, 살. 다 살래요, 살. 근데 이봉주나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전부 다 글리코겐이라는 포도당에 어떤 합성되는 포도당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럼 이거는 바로 분해돼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절대 이렇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글리코겐은요, 다시 필요하면 다시 다음으로 분해돼가지고 바로 에너지 바로 써요. 그런데, 그래서 글리코겐은 당이 체내에 저장되는 형태인데 양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뭐냐면 남아도는 포도당이 뭐로 바뀐다고요? 글리코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평범 우리들은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뀐단 말이에요. 남아도는 지방이 아예 탄수화물이 뭐로 바뀐다고요?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간에서. 그리고 특히 양질의 탄수화물은 그나마 에너지를 잘 갑니다만은 안 좋은 탄수화물, 즉 뭡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있죠. 정제된 탄수화물은 전부 다 뭐로 가요? 에너지를 안 쓰입니다. 전부 다 지방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뭐야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다 지방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에 쓰이고 싶긴 해요, 그죠? 근데 너무 많으면 전부 다 뭐로 바뀐다고요? 저장되가 지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도 쓰이기는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탄수화물로 쓰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주로 어디 쓰입니까? 에너지원보다는 여기 보면 뭐 항체, 아니면 뭐 효소나 호르몬, 아니면 여러분의 그저 체조직 구성 원소, 그죠? 이런 거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은요, 에너지 저장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방은 축적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그죠? 그리고 뭐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탄수화물 왜 중독이 될까요? 근데 사실 중독이란 말은 탄수화물만 중독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에 의해서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녁에 강의하고 나오면 목이 말라요. 그러면 술이 한 잔 땡긴다.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속이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이 중독되게 돼 있어요. 중독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중독이 되느냐면, 여러분이 어떤 맛을 느끼면은요, 뭘 느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짜증나죠? 네, 그거예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단맛, 고소한 맛, 짠맛, 뭐 감칠맛, 맛 이런 게 있죠. 근데 뭐 매운맛은 통증인데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시죠? 네. 저는 참고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매운 거 땡겨. 이게 뭐예요? 결국 이 음식에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근 먹으니까 어때요? 기분 막 좋아지죠? 이게 왜 좋아지냐면 여러분 몸에 도파민이라는 갑자기 저희 모친께서 전화를 하셨네. 예. 자, 혈당이 높아지니까 혈당을 조절하려고 이런 뭐가 나와요? 인슐린 나오죠. 인슐린 나오면 혈당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예. 떨어지니까 뭐예요? 당을 또 섭취하라고 신호를 보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탄수화물 뭐가 된단 말이에요? 중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독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또 여러분 여러분 등 뒤에 보면 양쪽에 뭐가 있어요? 날개? 저도 있는데. 예, 날개가 보면 좀 큰 게 그 콩팥이죠, 콩팥. 콩팥 바로 위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콩팥, 신장에 달려있다 해가지고 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신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요, 여기 보면 부신 수질 안쪽에서 나오는 게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들어보셨어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콜티졸이에요. 어쨌든 콜티졸이라든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전부 다 스테로이드예요. 근데 특히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이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있죠? 이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혈압이 막 높아져요. 결국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면 혈당 높아지는 거 아시죠? 혈압도 높아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 부신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 탄수화물 중독이 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탄수화물이라는 거는요 우리 췌장 아시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되는 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신이 중요해요. 부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신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신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되면 바로 이 당 수치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일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탄수화물 많이 먹고 싶어져요. 아, 그렇던가요? 스트레스 받아 먹고 싶어지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 적겠습니까? 수분이죠, 수분. 물 안 드시면요, 물 안 드시면 이 당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중독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수분을 많이 보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살찌는 원인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살이 찌는 원인. 많이 먹고 이런 거 말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살찌죠. 또 잠 못 자도 이거예요. 자, 수면을 제대로 못 자면은요. 수면하면은 이 호르몬 아시죠? 렙틴, 그렐린 들어보셨죠? 렙틴이 뭡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 그렐린은요. 식욕 자극 호르몬이죠. 잠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렙틴은 분비가 안 되고요. 그렐린 분비가 왕창.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 렙틴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부족하게 되면 렙틴은 떨어지고 그렐린은 왕창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공복감이 막 올라가고 식욕이 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고 싶다. 아니면 탄수화물 중독을 막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함몰 자지 말고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즘 그 면역 때문에 장내 미생물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이 당 중독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많아요. 무슨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내 미생물이요. 장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호르몬이요. 당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뭐냐면 살을 찌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포도당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뭐가 와요? 당뇨 오겠죠? 그 다음에 비만이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막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데 결론은 뭐예요? 장내 유해균이 많을수록 유해균의 먹이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유익균의 먹이는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식이섬유죠. 유해균의 먹이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설탕이나 이당류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거를요. 장내 유해균이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장내 유해균이 많을수록 당분을 많이 섭취하라고 계속 실어줍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탄수화물 중독을 없애고 당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내 유해균을 없애줍니다. 이해되셔요? 네. 자, 그래서 원인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부신의 기능을 높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시면은 포장 대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잠을 제때 잘 주무셔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렙틴과 그렐린과 이런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주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내 세균, 유해균을 없애셔야지만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양소의 분석. 그래서
당대사에 대한 영양소는 좀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크롬이라든지 마그네슘 그리고 뭐 비타민 B군이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합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대사 증후군 이야기할 때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온단 말이에요? 대사 증후군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수를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뭐 뭡니까 부신의 기능도 좋고 그 다음에 수면도 중요하고 그죠? 뭐 물도 많이 먹고 영양소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뭘 이야기해놨냐면 뭐 적어놨어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쁜 적이 아니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역으로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백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단백질을요,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요? 양질의 단백질이 있죠.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면은요, 그렐린 분비가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먹되 소량씩 자주 드셔야 돼요. 자주. 근데 뭘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지방 많이 드는 거 먹지 마시고, 어떤 거? 견과류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샐러드, 이런 거요. 이런 걸 해가지고, 소량을 자주 드시고요. 그 대신에, 밤에는 뭐 해야 돼요? 공복 유지. 12시간 이상의 공복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을 내가 탈출할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 어떤 거 뭔지 아시죠? 당 지수라는 말 뭔지 아시죠? 먹었을 때 높은 거는 갑자기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거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뭐냐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스파이크 탁 뛰는 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 수준을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라.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분비가 왕창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확 떨어지죠. 그럼 뭘 빠져요? 저혈당 빠지세요. 저혈당 빠지면 뭐예요? 먹고 싶으면 미치죠. 밥 주세요. 그래서 빵 주세요. 콜라 주세요.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탄수화물 갈망이 돼요. 그러면 이 순간에 여러분 탄수화물 막 먹고 싶어 미칠 때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견뎌집니까? 안 견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드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글도 해보고 줄기 분산도 시켜보고 산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정 먹고 싶으면 신맛이 나는 과일을 먹어보고 아니면 소량의 간식을 먹어야 되지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먹어대면은요 이 중독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자 서머리예요. 호르몬 체계 정상화는 결국은 뭐냐면 부신의 기능.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실에서 아까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중 특히 콜티졸 있죠. 콜티졸. 부신 안에 수지 피질에서 나오는 거 있죠. 콜티졸을 적당하게 잘 분비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 있죠. 그거는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 부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한 이게 뭐냐면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5예요. 제가 그 비타민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하고요. 비타민 B5는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중요해요. 마그네슘과 아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내 환경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피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규칙 운동을 해주고 영양소를 다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당지수가 낮은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밑에 뭐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듣는 거니까 제가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여기까지가 탄수화물 중독이 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사증후일 때, 자, 사실 오늘 강의 가장 주된 거는 대사증후거든요. 대사증후는 처음에 이 말 딱 나오면 들어볼 때 요즘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 말이 제 입에 다 이게 뭐야 와닿는데 저도 그리더라고요. 근데 대사증후군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저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딱 보자마자 왠지 막 풍채 좀 있어 보이고 얼굴이 약간 뭐 달팽이처럼 하고 배가 좀 볼록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대부분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1번이 뭐냐면 베들레헴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날개가 붙은 사람들 1번. 자, 두 번째 그럼 이 대사증후군에서 여기 쌓이는 게 뭡니까? 독이 쌓이는데 이게 지방이죠. 그 다음에 원인은 탄수화물이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딱 이야기할게요. 자, 기준은 뭐냐면 베들레헴. 두 번째 중성지방이 높아요. 세 번째 혈당이 높아요. 네 번째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배가 나오니 쌓이는 게 탄수화물도 쌓이고 지방도 쌓이고 콜레스테롤도 쌓이고 그 때문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당뇨가 생기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5가지예요.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대사증후군은 정상이 있다 없다.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정상이 없다. 그래서 진단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냥 보인다.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사증후군은 50대까지는 남자들이 되거든요. 근데 50 이후 되면 여기 여자분도 많이 계시는데 누가 오죠? 갱년기 폐경이 오죠. 그러면 갱년기 폐경이면 여성분들도 이 대사증후군이 늘어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은 결국은 뭐냐면 무증상이지만은 이게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이런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당뇨가 잘 와요, 당뇨가. 당뇨가 잘 오는데 영어를 막 쓰고 나니까 머리 아프시죠? 이게 간단하게 씁니다. 자, 탄수화물을 막 먹어요. 탄수화물 막 먹으니까 어때요? 이걸 떨어뜨리려고 혈당이 높아지니까 인슐린 분비가 왕성되죠? 인슐린 분비가 왕성되면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돼요? 저혈당 빠지고 아까 했죠? 혈당 빠지면서 또 당을 왕창 먹어. 그래서 이게 막 악순환이 왔다 갔다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포에서 결국 세포가 당을 아주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아시죠? 그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 역할이 뭡니까?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당을 넣어줘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항성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세포는 뭐예요? 배고파 죽겠지. 밖에 지금 당은 천진데 한번 밖에 당은 많은데, 그죠? 당은 많은데 세포는 뭐예요? 탄수화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더 먹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더 먹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밖에 탄수화물이 더 높아지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또 높아져. 인슐린도 높고 당도 높고 하는데 세포는 에너지 못 써. 그죠? 이런 상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뭐가 될까요? 당뇨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고 결국은 당뇨로 가는 어떤 한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2형 당뇨라고 아시죠? 성인 당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기준을 좀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여자는 85. 여러분 허리둘레 다 아세요? 자, 두 번째,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고 이거나 아니면 이미 당뇨 진단 받은 사람. 세 번째는 혈압이 130에서 185 이상인데 이미 혈압 진단 받은 사람, 질환 사람. 중성지방이 150 이상, 이거나 치료 중인 사람.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 아시죠? LDL 아시죠? LDL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LDL보다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높으냐 낮으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HDL이 남자는 40, 여자는 50 미만이거나 치료 중인 사람. 그래서
요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대사증후군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시죠? 그래서 허리둘레, 공고혈당, 혈압, 그 다음에 동정지방, 그 다음 뭐야? HDL 콜레스테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사증후군이 인지율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보면 당뇨병이 이미 당뇨병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돼요. 30대 40대. 그리고 고혈압은 더 심해요. 고혈압은 80%가 몰라. 그리고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도 80% 증상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진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병원에 가면 수시로 혈압 체크해 보세요. 요즘 깔려있는 게 전부 다 혈압계인데. 해 보세요. 그 다음 당뇨하고 콜레스테롤 피만 보면 되잖아. 쉬워요. 쉽다니까. 그래서 신경 써서 진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시로 검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왜 생겨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이 드셔서 그래요. 많이 드셔서 그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거 먹어요? 처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렇죠?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먹는다니까? 맞죠? 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몸에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과잉인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갑자기 에너지 과잉이 되면 무조건 저장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사증후군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통계를 보면 심각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인들은 육류 많이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어요? 없어서 못 먹었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80년도하고 근래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5배가 됐어요, 5배. 여러분 고기 생각하면 어때요? 친구 보이시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오늘 저녁에 삼겹살 소주 한 잔 어때? 땡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과잉돼. 여기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에는 3가지가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아는데 초가공식품은 뭐야? 일단 볼래요? 라면, 소세지, 햄, 과자, 시리얼, 파이 등 빵류, 탄수화물, 과일 주스, 통조림, 패스트푸드, 감미료가 들어간 유제품, 레토르트 등 즉석 편의식품. 자, 이번 주에 이거 중에 하나도 안 먹는 분들 다 드셨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이것들 전부 다 뭐야? 극단적인 가공식품이에요. 극단적인 가공식품. 다시 말해서 최악의 음식들이에요.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기 사망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심장 질환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근데 우리 매일 먹잖아. 이게 바로 극단적인 가공식품.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대사증후군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칼로리만 왕창 높고 이 속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 없어? 식이섬유가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독이지. 독이지.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단기간에 체중이 왕창 늘어난다. 이제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라고 아시죠? 자, 이제 질문.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일까요?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일까요? 포화 지방일까요? 트랜스 지방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거라고요. 딱 보면 뭐 같아요? 버터 같죠? 그죠? 버터는 포화 지방인 거 아시죠? 마가린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은 원래 불포화 지방. 근데 불포화 지방은 어때요? 보관하기가 어렵고 산패하기 쉽지요. 그래서 이걸 인공적으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가 만들어 놓은 게 뭐란 말이에요? 트랜스 지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랜스 지방은요. 인공 지방입니다. 조물주가 원래 만든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뭘 만들면은요. 이거는 우리 몸에 좋을 거 나쁠까? 무조건 나빠요. 네.
인공지방이 내 몸 들어오면 염증이 왕창 늘어나요. 염증 늘어나면 결국 뭐 생겨요? 동맥경화, 동맥경화, 혈심증, 뇌졸중 증가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뭐 세포막과 호르몬 이상이 돼가지고 뒤에 보면 뭐 알러지, ADHD, 당뇨, 암. 자, 다시 말해서 트랜스 지방은요 만성 질환의 원인이면서 바람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드시고 싶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 뒤에다가 이거 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마가린 서트니. 근데 프라이드 치킨은 좀 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도 그래서 나쁜 거 알기 때문에 하루에 2g까지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제한적. 근데 법적으로요. 0.2 이하라면 0을 드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 뒤에다 보시잖아. 트랜스 지방 제로. 괜찮네. 0.2보다 나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트랜스 지방은 오버할 수 있다.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 아까 기초 뭐라고 했어요? 인공지방이고 이거 발암을 지고요. 만성질환의 원인이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된단 말이고 대사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죠. 대사질환. 자, 그 다음에 설탕이 아주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뭘 드세요? 과당 드시잖아요. 과당. 안 드십니까? 액상 과당. 자, 과당 그러면 좋은 겁니까? 더 나빠요. 설탕 이상으로 나빠요. 자, 보세요. 뭐 적겠습니까? 액상 과당 먹었더니만 심뇌혈관 질환 늘어난다, 지방간 늘어난다, 비만 당뇨 늘어나. 이거 드실래요? 액상 과당 아시죠, 여러분? 응? 뭐 뭡니까? 급식하고 같이 짜잖아요. 무슨 액상 과당 아닙니까? 과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당분이 체내유입된다. 드시면 안 돼요. 예. 금방 이야기했듯이 초가공식품이라든지 프랑스 지방이라든지 액상 과당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다.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을 잘 안 들어보셨죠? 그러면 당화 혈색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당뇨 환자들한테 들어보세요. 이게 뭘까요? 당화 혈색소는요, 적혈구가 주위에 이 당이 들어붙은 거예요. 이게 당화 혈색소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 어떤 단백질이 그 성분이 뭐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탄수화물 당하고 들어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염증성 물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체내에 지금 당이 높으면은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조직하고 들어붙어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당하고 보온이 되다 보면 이런 물질이 막 생기는데 이 당화 혈색소, 즉 최종 당화 산물이 만성질환을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다 유발. 결국은 뭐냐면요.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최종 당화 산물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육류의 섭취를 줄여야지만 이런 대사증후군을 줄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을 영양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품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노? 자, 첫 번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줄이는데 여러분 뭐부터 떠오르세요? 레시틴.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지혈에 적혀있지만 사실 오메가3 플러스 GLA 같이 쓰시면 그게 또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빼주는 거 맞죠? 마늘은 콜레스테롤도 줄이고 중성지방도 줄여요. 네, 다 좋아요. 자, 그 다음 혈압은요? 코엔자임 Q10이죠? 코엔자임 Q10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줄이는 거는 EPA, DHA, 네. CLA 아시죠? CLA 뭡니까? 살 빼는 거죠. 네. 그 다음 혈당 줄이는 거는 식이섬유. 그 다음에 콩발효 추출물인데 지금 현재 콩발효 추출물은 뭐죠? 이름 생각합니다. 무슨 식이섬유입니까?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네, 그거. 그 다음에 혈액 개선 안 되는 EPA, DHA, 그 다음에 징코엠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에 도움되겠죠. 머리 지나죠?
근데 이거 제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지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 있는 거 아시죠? 포화지방을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알파 리놀렌산이 EPA, DHA로 바뀌죠. 이는 뭐예요? 오메가 뭡니까? 3죠. 자, 왼쪽에 보면은 리놀렌산, 그 다음에 감마 리놀렌산이죠. 이게 중간에 뭐 DGLA 해가지고 프로스타글랜드 있죠.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오메가3는 좋은 지방이죠. 오메가6는 기회주의 기름이라고 했어요. 오메가3는 항상 좋은 기름 역할을 해요. 좋은 기름 어떤 역할을 하죠? 염증을 줄여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맞죠? 근데 오메가6는요, 기회주의 기름인데 어떤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의 몸 상태가 건강하고 영양소를 좋은 걸 먹고 이러면은요, 오메가6가 감마 리노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좋은 기름. 근데 이놈이 몸 상태가 여러분 나쁘잖아요. 몸이 산소화되고 비타민 이런 거 안 먹고 막 이러면 이거는요, 나쁜 기름이었어요. 제가 설명 몇 번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복잡하게 안 적어놨는데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지만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6도 되지만은 오메가6는요 추가적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라든지 여러분 운동도 하고 몸이 건강하면 좋은 기름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내려다 보면 뭐야 뭐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렇게 적어놨죠. 기억나세요? 오메가3는요 프로스타글란딘, 뭐 루코트리안 이런 같이 아이코사노이드라고 그러는데 짝수계열이에요. 3계열, 5계열. 오메가6는요, 좋은 기름은 1계열이에요. 프로스타글란딘 1계열. 좋은 기름들. 결론은 뭐냐면요. EPA, DHA를 많이 드시고 오메가6 중에서는 뭐야? 감마 리놀산을 많이 드시면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잡한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EPA, DHA가 3계열에 의해 가지고 좋은 기름 역할. 오메가6는 왼쪽에 보시면요. 1계열에 의해 좋은 기름 역할. 그런데 중간에 이게 뭐로 바뀌어요? 아라키도온산에 하는 나쁜 기름 역할을 해버리면 나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PA, DHA 같은 이런 걸 많이 드시고 그 다음 뭐예요? 감마 리놀산을 많이 드시고 그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메가6도 나쁜 기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육류, 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게 되고 비타민들이 부족하게 되고 여러분 몸이 산소화되어 있고 이러면은 이건 나쁜 거죠. 그 다음에 CLA가 여러분 살 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CLA 기전 아세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보니까 되게 본사분 강의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강의하는데 CLA 이 세 가지 지금 다 이해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찌는 방법은 뭐예요? 지방이 들어왔잖아. 살찌는 방법은 이놈의 지방이 지방세포로 간다. 맞죠? 첫 번째. 자, 간 지방세포가 지방이 안 쓰이고 계속 있다. 두 번째. 맞습니까? 세 번째. 지방세포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살찌는 거 맞죠? 이 세 가지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방이 지방세포로 가는 게 뭐냐면 지단백 분해 요소. 지단백 하는 게 운반체거든요. 그걸 차단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세포에 있는 지방을 미토콘드리아에 많이 보내면 되죠. 그 두 번째. 이게 카레니틴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포를 아예 없애버려요. 아이디어하기에는 CLA가 지방을 없애는 데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CLA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CLA 연구를 해보니까 뭐 항산화도 하고 지방세포 분화도 떨어뜨리고 인슐린 작용도 떨어뜨리고 뭐 하여튼 영양학적으로 너무 좋은 걸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 다 인정받은 거야.
어찌되었든 간에 CNA도 아직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CNA.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체지방분해뿐 아니라 대사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로 지금 생각되고 있다. 이게 CNA. 근데 살 빼려면 뭐 해야 되지? 운동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이에요, 간.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 했죠?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 그걸 통해 가지고 당뇨로 갈 수도 있고, 그게 결국 뭐 된다고요? 대사증후로 가죠. 예. 근데 이 대사증후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간입니다. 간. 자, 여러분 간 하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해독 생각하죠. 자, 그래서 간의 기능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양소의 재배치고 영양소를 이용하는 게 간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뭐죠? 간에서 뭘 한다? 해독한다. 해독. 근데 이제 간은 침묵의 장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질문. 남자의 간이 클까요? 여자의 간이? 남자의 간이 커야 되겠죠. 맞죠? 근데 보면 가끔 왜 간대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간 작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돼. 해독력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가끔은 간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 이제 건강한 간이 있고, 그 다음에 패티리브 하는 게 지방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되고 지방이 쌓이니까 염증이 막 생기니까 간염되죠? 간염되다 보면 간이 딱딱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경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듯이 간은요, 영양소의 대사 및 저장 및 해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및 호르몬 합성과 분비 기능,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이거 찾아보면 우리 지나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경피독은, 그죠? 돌아버리면 90%가 안 나가고 10% 나가죠. 경부독은 90% 나가죠. 그러면 왜 90%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응. 대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위하고 장에서 토하고 설사해버리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흡수돼 버렸어. 그러면 흡수되는 독을 해독해주는 데가 어디란 말이에요? 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간 공장은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힘들어 죽어요, 평생. 여러분의 간을 사랑하세요. 자, 간 해독 공장인데요. 간이란 놈은 처음에 독이 들어오잖아요. 독이 들어오면 이 독은 주로 무슨 독이냐면 지용성 독. 지용성 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간 공장에서 공장에 막 돌려가지고 뭐로 바꾼다고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으로 바꿔요. 자, 근데 이 간 공장을 돌릴 때 있잖아요. 독이 들어갔잖아요. 공장을 돌릴 때 이 불소시계가 뭔 줄 아세요? 불소시계가 바로 비타민이에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만큼 복잡해요. 이게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뭐? B. 비타민 B. 제가 아까 에너지 이야기할 때 빠뜨렸는데 사실은 에너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탄수화물 들어가잖아요. 탄수화물 들어갈 때 이 탄수화물을 돌리는 불소식이 뭔지 아세요? 비타민 B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막 돌리다 보면은 노폐물이 막 나오죠. 그게 뭡니까? 활성산소죠. 그럼 이 활성산소를 없애야지요. 없애는 게 뭡니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코큐틴.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에너지 만들 때는요. 시작은 비타민 B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노폐물을 없애는 거. 활성산 없애는 건 뭐예요? 코큐틴이에요. 그러면 간 공장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간 공장도 보세요. 독소가 들어갔어. 돌리는 거는 뭐? 비타민 B. 그런데 이제 돌리다 보니까 간 공장에서 뭐가 나와? 노폐물 나오죠? 노폐물 가만히 두면 좀 이따가 언니 올라갔다 올 거거든. 신발 들고 와. 그죠? 간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노폐물을 없애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어떤 거 있습니까? 비타민 A, C, E.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항산화제예요. 근데 여러분 간을 재생하고 하면서 우리 제품 뭐 있습니까? 밀크시슬이죠. 밀크시슬 주된 성분이 뭡니까? 실리마린이죠. 실리마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식물 농축. 얘들아. 이거는 끄고 눈 나빠. 그래서 보세요. 엄마 지금 해독 이거 과정에서 정리하는 거 소식이랑 사연 비타민 잘 돼서 엄마 E. 잠깐 갔다 올 거거든. 그렇죠. 자, 여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항산 영양소. 이게 뭐예요? 비타민 에이스, 아연, 망간, 살리드, 몰리브덴.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란 말이에요? 실리마린.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게 수용성 바뀌었죠? 바뀌는 이 수용성 독을 다시 어디로? 소변으로 빼거나 대변으로 빼요. 소변을 빼는 거는 혈관을 가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빼요. 대변을 빼는 거는요, 남접에서부터 해가지고 장으로 빼요. 이 과정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간 건강하면은요, 간 불소식에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D만 적혀있지만 사실 비타민 C도 중요해요. 근데 메인은 비타민 B예요. 네, 비타민 B, 비타민 C, 메인은 비타민 B. 그 다음에 안에서 생기는 독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에이스, 아연, 망간, 셀리는 몰리브덴,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 중에서 지금 밝혀진 거는 실리마린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빼내주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약 드시죠? 혹시 병원에서 얼굴에 처방받은 약 있습니까? 뭐 처방받으셨어요? 진통제 받으셨죠? 근데요, 진통제 소염제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간이 약을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약이라 생각할까요? 독이라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약 있잖아요. 약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우리 몸 들어와가지고 간이나 이런 장기에서 뭘 해요? 독을 해독해요. 해독하면 그 해독의 부산물 가지고 약의 기능을 해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비타민이고 항산 영양소고 실리마린이고 아미노산이잖아요. 야는 뭐예요? 간 기능을 도와주는 거지. 타사 제품은. 자, 타사 뭐 있습니까? 아르나민 땡땡. 뭐 먹으면은 뭐 좋아지고 안 먹으면 뭐 달라진다 하는데 아르나민 땡땡은 원래가 뭐라고요? 석유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간을 뭐로 인식할까요? 독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와 우리 제품의 타사 제품의 가장 큰 차이다. 아시겠어요? 타사과는 먹으면은 간이 독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뭐냐면은 이거 주세요. 내구성 돌리고로 이래. 그래서 현대인들이 먹는 약물은 전부 다 간에서 뭐 해독해. 맞죠? 그러니까 먹기만 먹으면 전부 다 뭐란 말이야. 간은 독이다 하게 됐어. 해독하려고 미치는 거지.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한약도 전부 다 간에서 뭐 해야 돼요?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염 걸리고 침묵 막 황달 걸리고 막 난리잖아. 그래서 약물의 작용으로는 체내 영양소가 어떻게 된다면 고갈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었는데 체내 이런 영양소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럭 먹으라 그래. 대표적으로 여러분 잠깐만요. 뭡니까? 나이가 들면은 코피텔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딱 나이가 들면은 우리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되죠? 딱딱 쓴 거지? 올라가는 거 딱 아시죠? 어딨어? 그러면 콜레스테롤 높이려고 병원에서요. 아, 콜레스테롤 양을 처방해요. 그건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무슨 이거 뭐야? 스타틴입니다.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스타틴 같은 약을 쓰면은요. 여기는 체내 코피텐을 확 떨어뜨려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써는 거야. 뭐 이건 애기들이 한 소리
안 그래도 지금 나이 네. 들면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높아지고 이거 날짜 써야지. 그래야지 떨어지는데 알지. 콜레스테롤 오늘 떨어뜨리려고 11월 약을 처방했더니만 콜레스테롤 더 떨어지는 거야. 코끼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돼요? 에너지 못 만들어요. 두 번째 뭐예요? 혈압 높아지고요. 악순환인 거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먹었더니만 결국 뭐예요? 심장 기능이 확 떨어지죠. 우리 몸에서 코끼리 제일 많이 만드는 조직이 어디예요? 운동 제일 많이 하는 심장이에요. 악순환이죠. 네, 이거예요. 콜레스테롤 저하는 약을 떴더니만 코끼리 왕창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당뇨병 약 아시죠? 당뇨병 약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써야 되죠. 이걸 쓰면은요, 체내 코큐텐이라든지 비타민이 왕창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약을 먹을 때는 여러분 코큐텐이라든지 비타민 엽산 9번이잖아요. 9번씩 먹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혈압약도 마찬가지.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약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이 혈압약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근데 이거 쓰면은요, 비타민 D, 칼슘, 아연 이런 게 막 떨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 제산제 쉽게 쓰시죠? 제산제, 위험약, 위험약이요. 이거 보면은 비타민하고 미네랄 제일 많이 들어. 오래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약은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드럭 먹으라고 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약들은 짧고 굵게 쓰셔야 돼요. 근데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약은 계속 써야 되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영양소 결핍이, 포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비타민 D를 꼭 보내도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 건강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대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간에서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뭐예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그게 뭐예요? 지방간이잖아요. 지방간. 지방간이 다시 간염이 돼가지고 간경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방간의 원인은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지방이잖아. 지방하고 습이잖아. 맞죠? 그래서 지방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자, 술을 좋아하시고 지방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대부분 알코올성 지방간이겠죠. 근데 이런 분 있죠. 나는 평상시에 술도 한잔 안 하고 나는 고기도 별로 안 먹어요. 이런데 내 간에는 지방이 많아야 하는 게 있어요. 맞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비알코올성 지방. 그럼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나 술도 안 먹었는데 억울하잖아. 근데요, 지금 알코올성 지방, 어쨌든 지방간을 한다는 왕창 늘고 있는데요. 비알코올성은 늘어나고 있고요. 알코올성은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식사 스포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간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가요. 우리 생각은 탄수화물 따르고 지방 따르고 생각하시지만 공부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거예요.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고 또 지방간이 많아지면 역으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고지방을 많이 먹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방이 간에 바로 습득되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또 지방을 생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또 역으로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지방은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 두 개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이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죠. 정상도 비슷비슷해요. 정상도. 만성 피로가 나른해지고 먹는 게. 근데 정상 자체가 아주 특이적이진 않죠. 비특이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에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안 먹잖아요. 근데 비알코올 지방간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요. 체내 알코올 농도는
술도 안 먹었는데 억울하잖아. 그러면 이걸 유발하는 놈을 내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도 안 먹었는데 내 몸에 지금 알코올이 많아.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장내 미생물. 쉽게 말해서 장내 미생물이 이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특히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논문이냐면요. 중국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응급실에 하여튼 어떤 환자가 왔는데 술이 만땅이 되고 완전히 드렁큰. 그래가지고 이 술 많이 먹어 이랬거나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술 한 잔도 안 먹는다. 안 신기해요? 술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술이 제가 온 거예요. 원인은요? 장내 미생. 이걸 가지고 자동 양조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예요. 전 세계에 이런 환자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일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술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술 조금만 먹어도 막 술 안 깨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술 조금만 먹어도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소주 5병 먹어도 멀쩡한 사람도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간 기능도 중요하지만 장내 미생물도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알코올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뒤에 넣었더니만 뒤에서 뭐가 생겼냐면 지방만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재밌죠? 여러분 술 쳤다고 해가지고 또 장내 미생물한테 이렇다고 전가하지는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간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기 보면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있죠.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식물 농축물 식물 팩터잖아요. 화이트 팩터잖아요. 특히 이제 플라보노이드에 대해 가지고 연구되면서 우리 제품 중에서 실리바린이 있단 말이에요. 밀크시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약이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어떤 하나의 목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표로 만약에 약을 만들어졌다면 플라보노이드는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항산화. 그죠? 결국은 뭐예요? 항산화 기능.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어떤 목적으로서 지금 연구 많이 되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플라보노이드의 역할인데, 간 기능에 있어서 플라보노이드, 특히 실리마린 동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자, 써봤더니만요. 첫 번째, 인슐린의 민감성이 개선이 됩니다. 두 번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피하 지방 축적이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을, 지방간이면 간이 지방 축적이잖아요. 근데 간으로 가는 지방을 피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간으로 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플라보노이드 썼더니만 간 기능을 지금 개선되는 어떤 하나의 효과로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연구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마린, 그 다음에 녹차에 보면 EGCG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디에두나 콩가루에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하는 성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나 사과에 있는 켈시틴 들어가시죠. 양파 많이 먹는 민족이거든요.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 보면은 막 고지방식이 많이 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그래서 날씬하고 좀 건강하죠. 그게 바로 뭐와 관련됐단 말이에요. 양파. 그래서 양파 속에 있는 게 켈세틴. 그 다음에 메밀 안에 보면은 루틴 간섭. 루틴.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간 건강에 도움되는 플라보노이드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바린 아시죠? 실리바린 밀크시슬. 그래서 밀크시슬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바로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보면 체내의 어떤 항산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SOD 관계,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관계, SOD라는 활성산소 항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질의 산화를 막아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실리마린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다.
두 번째, 그걸 통해 가지고 간 효소 여러분 GOT, GPT 들어보셨어요? AST, ALT 들어보셨어요? 같은 거예요. GOT, GPT, AST, ALT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리마리를 쓰면요, 이 간 효소가 떨어져요. 개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간 질환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누가 많아요? 남자. 술 많이 먹는 사람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간질환이 1위라고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술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대사증후군 이야기할 때 갱년기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여성들이 많아진다고 했죠. 갱년기 이후에 어떤 질환들이 생긴지 아세요? 한번 제가 복습해 볼까요? 갱년기 이후에 단순히 갱년기라는 게 그냥 갱년기가 아니에요. 갱년기 이후에는 1번 근육량이 근감소증, 그 다음에 골 다공증이 생기죠. 그래서 혈관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중성지방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다 나빠져요. 그러면서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혈압이 높아지고 대사적으로 높아지죠. 그리고 폐경 이후에 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왕창 증가한다. 여러분 술 안 드시더라도 결국 이건 대사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경이 오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압 높아져요. 중성지방 높아져요. 그러면서 뱃살 나오죠. 바로 대사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방간이 생기면서 간질환이 생깁니다. 이 간질환이 무슨 간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결국 뭐냐면은 갱년기 이후에는 남자와 똑같이 이런 리퍼시드가 실리마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리마린을 남자뿐 아니라 여자분들한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폐경이란 완경이라는 갱년기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다. 리스크.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오늘 1시간 동안 양이 좀 많죠?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좀 몰아가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양이 적진 않네요.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잘 들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뒤에서 듣고 있는데요. 많은 리더님들이 화면에 있는 이 논문들을 다 이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 이거 화면 보면서 뭐지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는데요. 오늘 늦은 데까지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저희 스포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